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12구 참사가 일어나기 사흘 전이었죠.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이 헬로윈 기간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가 모일 걸로 예상된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의 원본이 참사 후에 사라졌습니다. 그 보고서 원본을 삭제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죠.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정모 씨가 오늘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아직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전날 일부 동료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참사의 모든 책임을 경찰에게만 미룬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불만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시사 포커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1월 1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추워. 완전 겨울 날씨네.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 아니, 안전해. 렉스턴이 지켜줄 테니까. 11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1.9% 초저리로 고금리 시대에도 안심. 출고가 빠르니까 내년 개별 소비세 인상에도 안심. 올겨울 대비에 가장 현명한 방법은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 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신차 구매 지금이 딱 좋은 이유는 아직 개별 소비세 혜택이 있으니까요. 안전한 QM6부터 컴팩트 앤 퍼펙트 SM6, 트렌디한 XM3까지 30% 절세 혜택은 바로 지금. 르노코리아 자동차와 상담하세요. 잠들어 있던 당신의 퇴직연금 깨워라. 연금 투자 시대. 퇴직연금이 신한은행 사전지정 운용제도와 만나 당신의 든든한 노후가 됩니다. 연금 부자가 되는 연금 투자. 신한은행 퇴직연금.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 확인.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북도청 신도시 주민들이 예천 안동 행정구역 통합 신도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권중근 추진위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오늘 오후에 급하게 들어온 소식부터 좀 짚어보죠. 예.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정모 경감이 오늘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지금은 보여지는데요. 자, 정모 경감 어떤 분이고 또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정모 경감은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12구 참사 관련해서 지금 특수본에서 입건을 해서 수사 중이었고요. 예. 이분이 맡은 이 업무가 정보 계장이었습니다. 정보 계장이었는데 정보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정보 보고서를 만들었고요. 예. 그게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 보고서를 삭제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 정모 경감이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삭제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 예. 회유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해서 PC에 있는 이 보고서를 삭제를 해서 직무유기 그리고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입건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요. 예. 그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구 참사 수사가 이제 경찰 죽이기로 흐르고 있다, 꼬리 예. 자르기 식이다, 이런 비판이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자, 뭔가 좀 앞으로 변화가 있을까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또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국정조사는 진행될 걸로 봅니다. 2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지금 민주당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야 3당이 다 합의를 했고요. 예. 의석수로 보면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고 다만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해오라 이렇게 지금 주문한 상태여서 합의 시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합의를 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설득을 해서 아마 안건을 올리고 그리고 처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감사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도부도 거부를 하고 있어서 충돌은 불가피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장도 이거를 마냥 기다리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추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야3당 합치면 181석인가요? 네, 맞습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길 올랐는데 그 비행기 안에 MBC 기자들은 없었습니다. 네. 자,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배제. 어제 오늘 계속 시끄러운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언론의 취재를 방해한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일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일부 여당 쪽에 있는 분들이 이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냥 그 이동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했을 뿐이라고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취재를 명백하게 제한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타고 있는 전용기는 공적 업무 장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전용기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를 하거나 아니면 기자회견을 열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왔고요. 특히 해외 순방 같은 경우에는 가면서 한번 간담회하고 오면서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성과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행사들을 계속 있어왔습니다. 이번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MBC 같은 경우는 취재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제한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는 전용기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는 모든 기자들은 본인들이 직접 돈을 지급하고 타고 있는 겁니다. 세금이 한 푼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기자들한테는. 근데 마치 대통령이 자기 비행기에 시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탑승을 못하도록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억압이고 취재를 방해하는 행위고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자 한 명당 한 1,000만 원 안팎 정도 실제로 실비를 내고서 모든 기자가 다 그렇게 타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자 지금 대통령실에서 내세운 게 왜 MBC 기자를 배제했냐 국익을 해쳤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국익 MBC 기자가 어떤 걸 해쳤다는 거죠?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나오면서 했던 발언을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게 바이든이냐 난리든이냐 또 EXX 그 보도. 그거를 보도한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MBC만 보도했습니까? 그와 관련된 보도는 거의 우리나라 모든 언론이 보도를 했고 외신도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MBC가 맨 처음 보도는 했죠. 맨 처음 보도한 게 문제입니까? 그리고 사실을 다르게 보도했거나 의도적으로 거짓된 내용이나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영상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 영상에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날리면으로 들린다는 사람보다. 그걸 판단해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 국익을 해쳤다니요. 두 번째, 국익이란 게 대체 뭡니까? 대통령을 비판하면 국익을 해치는 겁니까? 이 나라가 대통령 겁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을 받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엄중하게 비판하고 그것이 언론의 역할입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게 언론의 기본적 사명인데 그 비판을 했다고 해서 국익을 해쳤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럼 언론은 대통령이 좋은 얘기만 해야 됩니까? 칭찬만 해야 됩니까? 그게 무슨 언론입니까? 홍보기관이지. 그게 국익을 해쳤다는 주장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건지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언론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에 대한 어떤 언론관,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갖고 있는 언론관이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됐는지 언론이 무슨 정권의 나팔수입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만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견제를 통해 세금이 제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잘못된 권력 행사를 했을 때 그걸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언론의 기본적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이해하신다면 국익을 해쳤다고 얘기하는 것 말은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MBC 직원으로서 좀 할 말은 많은데 저는 듣는 걸로 하고 오늘 자 지금 외신 기자들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국내 많은 언론 단체에서도 성명서를 내고 있고 자 MBC 전용기 탑승 배제 이 민심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저는 상당히 큰 부작용을 낳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부작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낼 거라고 보는데요. 예. 그렇지 않아도 12구 참사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극에 달해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책임을 안 지고 하위직급 직원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MBC가 정권의 비판적인, 즉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이런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국민들은 대체 이 정부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입만 열면 자유를 얘기하시고 유엔 연설에 가서 자유를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언론의 자유는 대체 어디 간 겁니까? 연설하실 때마다 자유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신 대통령께서 MBC에 대해서 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걸 왜 이해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외신들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이미지나 국격 상실 이런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행동 자체가 결국 국가의 이미지,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아주 깎아내리는 행동이고요. 국민적 저항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적극 보수 지지층들은 뭐 속 시원하다 잘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중도층 또 진보층에서는 분명히 민심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보면서 왜 대통령 주변에 충원을 하는 사람이 왜 없을까? 집권 초반이라서 그렇습니까? 참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이번 주 하나 이슈가 국감장에서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나눈 필담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웃기고 있네. 김은혜 수석이 강승규 수석 그 메모지에다 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이거 뭐 퇴장까지 당했어요. 두 사람이 사과하고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야말로 그냥 그 말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요. 웃기고 있는 거죠. 아니. 첫 번째는요, 야당 의원이 질의를 하는 상황에서 이 글씨가 쓰여졌어요. 그러면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째는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주장을 하세요. 좋습니다. 그것까지 100번 양보해서 받아들인다고 치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어젯밤에 있었던 일 가지고 서로 사담을 나누면서 웃기고 있냐고 썼다고 하면요. 그 국감장이 어떤 장소였습니까? 12구 참사에 대해서 엄중하게 묻고 있는 상황이었고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그 목소리를 듣는 자리에 그 질의를 듣는 자리에 사담을 나누면서 낄낄거릴 수 있는 겁니까 대체? 거기다 웃기고 있네라고 하면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 가지고 그렇게 딴청을 피워야겠습니까? 그게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입니까? 아니 정부의 수석이라는 분이 대통령실의 수석이란 분들이 아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이해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질책, 국민을 대표해서 물어보는 국회의원의 질책에 대해서 정말 겸손하게 듣고 거기에도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둘이 어떻게 사담을 나누면서 웃기고 있냐고 쓸 수가 있습니까 대체? 그것도 변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태도가 국민을 더 화나게 하는 겁니다. 공직에 있는 분들, 고위공직에 있는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장소가 운영위였죠, 어제? 맞습니다. 운영위원장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맡고 있는데, 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퇴장시켰단 말이에요, 두 수석을. 여기서 지금 뭐 당내에서 굉장히 나무라는 목소리도 많고 두둔하는 목소리도 있고 좀 상당히 좀 복잡한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두둔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요. 만약에 그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국회 모독했다고 얼마나 비판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운영위원장은 퇴장을 시켜야 돼요. 아니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죠 이게. 국회에 와서 공직자가 답변을 해야 되고 피감기관의 공직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의 질의는 개인 한 사람의 질의가 아니에요. 국민을 대표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국민의 준엄한 질문으로 알고 성심성의껏 답변하고 정성을 다해 답변하는 게 국무위원들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의 수석들이 해야 될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국회를 무시하는 듯한 웃기고 있네나 뭐 사담을 나누면서 웃기고 있네라고 쓰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에 앉혀놔야 됩니까? 당연히 저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당시 운영위원장이었죠. 운영위원장이 나가게 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걸 비판하고 그렇게 한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체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는 건지도 저는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그 대통령실의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이 풍산개 갖고 지금 문제의 풍산개 문 대통령이 지금 키우고 있는 좀 말이 많은데요. 이거 뭐 한 30초 정도로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문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이제 반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반납을 이미 했습니까?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관실에서 이제 어떻게 누구에게 입양을 할지 아니면 위탁해서 키울지를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걸 비판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행령이나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키우고 있다가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걸 밝혔거든요. 이거를 6개월이나 기다리면서 시행령 개정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 오셔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불법으로 지금 키우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대통령 기록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소유가 국가 소유예요. 위탁해서 키우고 있는 거죠. 아니면 입양을 하도록 법적으로 만들어주든지. 원래는 법은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실에 이관된 모든 것은 정부 소유이지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위탁 경영만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위탁 경영을 하려면 그러면 관리하고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위탁 경영을 하도록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이 미비돼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걸 완성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그걸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이걸 계속 기르는 것이 법적으로 불법적 요소가 있고 나중에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안녕하십니까. 안동시 사회적기업 협의회장 황찬영입니다. 안동시 사회적기업 일동은 투명한 경영활동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주된 경영방침으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과 공정을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스팸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4g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알고 계셨나요?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6시 24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예천과 안동 그 사이에 도청 신도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예천과 안동의 행정통합 얘기를 두고 찬성과 반대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도청 신도시 주민들이 예천 안동 행정구역 통합 신도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소식인데요. 추진위원회 권중근 위원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중근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달 30일이네요. 얼마 되지 않았네요. 예천 안동 행정구역 통합 신도시 추진위원회를 창립하셨는데 이 창립의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2008년 6월 8일 300만 도민의 축복 속에 경북도청 이전이 예천 안동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6년 2월에 경북도청이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본격적인 신도청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 하지만 신도시의 경우 예천과 안동으로 이원화된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되어 도시 건설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가 발생해 주민들이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예. 행정 이원화로 겪은 차이와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예천 안동 행정구역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예. 그것이 진정한 예천 안동의 상생 발전이며 신도시 발전입니다. 이에 예천 안동 행정구역 통합 신도시 추진위원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예천 안동 행정구역 통합 신도시 추진위원회.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그 신도시 내에 살고 계신 주민들인가요? 네. 해칙상 회원의 자격은 개인 회원의 경우는 경북도청 신도시 행정구역인 예천군 호명면, 안동시 풍천면에 거주하는 자이며 단체 회원의 경우는 신도시에 사무소를 두거나 활동 중인 사회, 경제, 문화, 친목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지난 10월 30일 도청 신도시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천 안동 행정구역 통합 신도시 추진위원회를 창립대회를 열었습니다. 예. 우리는 이날 통합 추진이 역할을 규정한 해칙을 제정하고 회장 등 집행부를 구성, 행정구역 통합과 차질 없는 도청 신도시 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예.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선임이 되었습니다. 예. 교수, 지역활동가, 농민, 상업인, 여성, 노동 등 각계각층의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예. 자, 핵심 질문이 되겠는데 예천과 안동의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예천 군민과 안동 시민은 경북도청을 공동으로 유치한 저력이 있습니다. 네. 예천과 안동의 행정구역 통합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상북도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예천과 안동이 경부 신성장 거점 도시로 나아간과 동시에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행정 중심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지금 행정 이원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뭐 출산 장려금 같은 경우, 또 학생들 그 통학 구역, 쓰레기 봉투, 뭐 상하수도 문제, 또 행정권 분리로 해서 행정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가야 되는 등등. 이것 말고도 또 교육, 의료, 치안 등등에서 아주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 들었고요. 질문을 좀 건너뛰어서요. 예천군에서는 도청 신도시 행정협의회를 만들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들을 해소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지방 사무를 지자체가 공동으로 처리해서 불편을 해소하겠다. 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좋은 의도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청 신도시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서둘러야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예천군과 안동시가 만나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적, 실효적 노력이 필요하며 협력 결과에 대해서도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천군에서 내세운 도청 신도시 행정협의회, 이건 좋은 의도다. 하루빨리 만들면 좋다. 이런 의견이시고, 그렇다면 행정통합이 아니라 행정협의회만으로도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행정구역 통합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예. 행정이원화로 행정일원화가 되지 않으면은 거점 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가능합니다. 예. 당장은 행정협의회를 운영하자.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행정통합을 해야 된다. 반드시. 예, 이런 말씀이시고. 그런데 지금 예천군에서 좀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천의 여러 단체도 그렇고 자치단체 마찬가지로. 예천과 안동의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통합은 두 지자체의 명분과 실리를 충분히 충족시켜야 가능합니다. 예. 통합 시 명칭이 어느 한쪽의 지자체로 결정이 된다면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는 다른 지자체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만 통합은 이루어집니다. 통합의 기본 원칙은 흡수 통합이 아니라 상생의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통합을 하지 않으면 도청 신도시는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중근 위원장님 말씀이, 그러니까 통합시 명칭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안동으로 정해지건 통합시가 예천으로 정해지건 한쪽으로 결정이 된다면 결정되지 않은 지자체는 거의 모든 인센티브는 다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도시가 안동이 되든지 예천이 되든지 둘 중에 한 곳으로 지자체가 결정이 되면은 한 시군은 그 지자체에 따라 모든 것을 양보를 해야 됩니다. 모든 인센티브, 모든 걸 다 양보를 해야 된다. 명칭이 결정되지 않은 지자체는. 그리고 흡수 통합이 아니라 상생의 통합이 돼야 된다. 이 말씀까지 하셨고요. 자, 지금 혹시 안동시장이나 예천 군수에게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까? 예천군과 안동 두 도시의 정체성을 간직하되 균형 발전과 새로움이 조화되는 상생의 통합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통합 추이는 앞으로 예천과 안동 단체장은 물론 이철우 지사님께서도 활동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예천군의회와 안동시의회는 공동으로 행정통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행정통합을 위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예천, 안동 단체장은 물론이고 이철우 지사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또 양시군의 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천 안동 행정구역 통합 신도시 추진위원회 권중근 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